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이용호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기억을 못 하실까요? 결국 그 책임도 제가 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겹친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미세먼지 정화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의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외교적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 중국도 그 나라의 어떤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치 못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등한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충분히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명수 의원님 불출마 방금 말씀하셨고 박민식 의원님도 방금 안 나가신다고 하셨고 홍문표 의원님은 무소속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 토론회를 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전 몰랐던 부분이었으니까 제가 뭐 상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공천의 과정에 어떤 사심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통진당화 되어 가고 있는 저 민주당을 국회를 장악해서 입법 독재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을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원부장 비서관 용인갑 전략공천으로 예비후보자를 반발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지역에서 뛰던 후보들이 그러면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우선 공천이나 전략 공천은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관위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이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생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을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이 섭섭한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공천을 하지만 저희의 선택이 무조건 최선이다. 이런 정답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천의 본질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당이 꼭 이겨야 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가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천이 좀 진행이 될수록 결국에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님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디서든 경쟁력이 있고 당에서는 어디서든 모셔야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런 멋진 승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너무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 많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분들을 공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심없이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천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이 공천을 할 권한이 저한테 있고 결국 그 책임도 제가 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곁든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결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제가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역 의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은 4년 전에 정말 어려운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조직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지지자들을 많이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그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는 시스템 안에서 반영한다. 그걸 뭐 인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원모 말씀하셨는데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기억을 못 하실까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목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흥대학 대표 장관을 성동으로 고르신 이유가 따로? 이 성동 지역은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계셨던 분 중에서 이 기후 스타트업 중에서 이 성수동 지역에서 출발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후 문제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고른다면 여기 아닐까요? 예. 제가 좀 구축을 하자면 여기가 다 굴뚝 시대의 공장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멋진 카페들이 이름이 되게 많은데 다 예전 산업화 시대의 주축이었던 공장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지역은 이 성수 안에만 지금 광고, 정보산업, 미디어 이런 그 첨단 산업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5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K-팝 기획사가 20개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굴뚝 시대의 한 정점이었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이동점에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혼잡의 문제도 아주 심하거든요.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지역이죠. 선거에 있어서 요충지이기 때문은 아니죠.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무슨 뭐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에 보이는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후보분들이 많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다면.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협상이 진행오던 안이 있는데 그것 부분에서 갑자기 만세를 불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은 그 협상 과정에서 자기 당 소속된 의원들이나 후보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너무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진행되어다 어느 순간에
그냥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의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요일에 일산 가시는데 서울타임 이슈로 주민들 만나시는 건지 아니면 혹은 교통이나 좀 다른 주제도 언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역을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께 저희를 선택해 주십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고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큰 도시고. 그럼 그 문제가 꼭 이 경기 서울의 리노베이션 그 문제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내사안이긴 한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안이 오히려 여당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못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유리한 거면 왜 내죠? 거기는? 왜 그걸로 하겠다고 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만세 불렀잖아요. 늘 그런 식이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다 해온 건 뭡니까? 그냥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변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네, 29일에 있을 땅특검 투결 때문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한다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뭐 그거야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뭐 어쩌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사실 보통 거부권 있으면 바로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끌었던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다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이런 저런 이 포석을 해보다가 에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 공천으로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눈길이라도 좀 돌려보자. 이런 생각 아닌가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당이 그렇게 신경 쓰는 이슈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어제 김혜경 씨 재판이 있었는데 법카는 아예 몰랐다고 부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 드렸죠. 거기 답이 없으시죠? 하늘에서 과일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과일값 요즘 비싼데. 하늘에서 일제 샴푸가 뚝뚝 떨어집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몸종처럼 공직자를 부려먹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 답을 해야죠. 김혜경 씨가 답을 할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자기 가는 곳에 우연히 과일이 떨어져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샤워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일제 샴푸가 매번 채워져 있고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권에 국민 추천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건 좀 구체화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사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우리 당이 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이고 실제로도 국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리백 모르면 또 어떤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탄소 산업 일정은 강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아리백이랑 무탄소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리백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탄소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는 민주당의 어떤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 민주당이 보통 이 기후의 얘기를 할 때 뭐 아냐 너 모르면 이것도 몰라 이런 식의 피상적인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리백의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만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탄소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탄소를 낮추는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탄소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다. 질문의 취지가 그건 아니고, 이제 아리백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자리 잡으면서 기업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리백을 하지 않고 탄소로만 간다고 한다면 좀 기업도 바로 영향권에 좀 들어오지 않느냐. 아리백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 아냐 모르냐라는 식으로 단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세계에서 있어서의 기후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 중에 우리는 뭘 중시할 것이냐, 그거는 탄소를 중시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들으신 거라면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장선상에서 무탄소로 가면서 이제 뭐 XMR에서 원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원전을 확대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폐기물 문제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정세 면에서 볼 때 원전을 폐기한 정책들을 대단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